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장과 실제 운영을 하는 사장이 다른 경우에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 만약 청구를 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 받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지금 전화합니다. 모두 다 받습니다.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주지 않아 청구를 하려고 보니까 실사업주와 명의상 사장이 다른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죠. 보통 다량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들이 가족이나 친척, 지인, 그리고 심지어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당연히 채무자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한다면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이 들어와서 며칠도 운영을 하지 못하고 간판을 내려야 할 테니까 말이죠. 자, 그렇다면 남의 명의를 빌려서 장사와 사업을 하는 실사업주들의 상당수는 악성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실사업주를 상대로 소송 후에 판결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 판결문은 돈도 받지 못하는 휴지 쪼가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명의상 사장에게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운영상의 모든 책임을 명의상 사장이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의상 사장과 또 실사업주한테까지 전부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시죠. 우선 첫 번째로 어떤 사실관계나 거래 유형에 따라서 청구하는 대상이 달라지기도 하고 책임의 범위 또한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화면을 보시면 2024년 임금 체불액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 근로자 수도 30만 명에 육박했죠. 자, 이처럼 임금 체불이 되는 경우에 만약 실사업주와 명의상 사장이 다르다면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될까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부분도 이런 경우입니다. 우선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 등록증에 걸려있는 명의상 대표가 아닌 실사업주에게 청구를 하라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휘 및 감독을 행사한 자를 말하죠. 즉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을 정한 사람,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지휘 및 감독을 행사한 사람에게 청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사업주만을 상대로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법의 취지를 보면 실질적인 사용자가 자신은 명의상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 의무가 없다면서 발뺌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를 보호해준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런데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실제 사장은 지 명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즉 신용불량자의 아무런 재산도 없는 개털이라는 거죠. 그런 악덕업주에게 백날 소송을 하고 또 판결을 받아본들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임금 체불은 갈수록 많아지고 또 실제 추심 의뢰가 들어왔을 때도 가장 받기 힘든 채권 중 하나가 임금 관련 채권입니다. 임금을 떼먹는 이런 악덕업주가 사업을 하게끔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지만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는 실사업주와 명의상 사장을 상대로 연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24조를 보게 되면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란 사항이 나오게 되죠. 법의 조문을 보면 타인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실사업주와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명의상 사장에게 같이 청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명의상 사장은 대부분 채무도 없고 또 신용상태도 아주 좋기 때문에 판결을 받는다면 채권의 수익은 말도 못하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법원의 판결문을 잠깐 한번 보시죠. 판결 내용을 보면 명의 대여자인 피고는 법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모든 거래와 실질적인 운영을 전부 실사업주가 했고 하물며 자신은 원고가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고 법원에서 주장을 했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상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고 원고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물품 대금을 송금한 계좌도 피고의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를 계약 상대방으로 이해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연대에서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상 사장에게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상법 24조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거래한 상대방, 즉 채권자분이 명의 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했을 때만 명의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오인은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로서 즉 어떤 정보 때문에 영업주라고 착각을 하는 것을 말하죠. 쉽게 예를 들어 명의 대여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걸어두고서 영업을 하고 또 세금계산서나 또 어떤 계약서 등이 전부 명의 대여자로 발행이 되고 또 작성된 경우라고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외관상 그런 부분을 보고서 거래를 하게 되죠. 아니, 솔직히 어떤 누가 직접 거래처로 찾아가서 실사업주가 누구인지 또 무슨 내부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대표자, 신분증 등을 검사하고 그러진 않겠죠. 자, 또한 채무자 사업장에 연락을 했을 때도 직원들은 보통 명의 대여자를 사장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채무자들은 자신의 소득 활동을 숨기고 또 혹시 채권자들이 찾아올까봐 직원들에게 누가 혹시 물어보면 여기 사장은 자신이 아니라고 하라면서 교육을 시키죠. 이처럼 외관상 또 여러가지 정황상 오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실제 사장과 명의상 사장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와 반대로 명의를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채권자분이 알았다면 명의 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면책이 된다는 거죠. 쉬운 예로 채무자와 오랜 기간 거래를 하면서 채무자 자신이 명의만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수차례 채권자분에게 얘기를 한 경우겠죠. 그리고 통화나 문자 또는 카톡 대화로 그런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하물며 채권자분이 실사업주에게 미수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받거나 또는 공증 등을 받은 경우라면 명의만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불각서나 공증도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명의 대여자의 처벌과 불이익을 알아보시죠. 보통 명의 대여를 해주는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지만 위에서 나온 연대 책임 외에도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을 보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으로 인한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생겨서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에 대한 매출과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이 증가를 하겠죠. 보통 명의를 빌릴 때는 그런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사업주인 자신이 무조건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선 나중에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분명 남한테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그 뒤에 엄청난 처벌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돈을 받기 위해선 과감한 행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분들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명의상 사장의 면책, 즉 빠져나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경우 실제 사장은 채무가 많은 사람으로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럼 채권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정을 들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전략도 세워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원인관계나 또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수많은 법률을 다 찾아보고 또 수없이 많은 변수를 생각하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추심은 과감하고 또 신속하게 움직여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의를 빌려줬으면 자신도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지 법률과 판례를 다 찾아보면서 스스로 입증을 하고 또 방어를 하는 명의 대여자는 1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채권자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전부 생각하고 또 두려워한다면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자신의 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고 실제 사업주와 명의상 사장에게 꼭 같이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실사업주에게만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는다면 그건 법원에 돈을 주고 쓰레기만 얻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중 한 명만을 선택한다면 분명 명의상 사장에게 청구를 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